잘키우자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8월 13일, 자 이틀 있으면 8월 15일 휴일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다양한 사례로 아이가 공부에 위기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에서요. 물론 순탄하게 그런 과정 없이 잘 치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요, 또 막상 키우다 보면은 무언가가 잘못돼서,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사춘기가 왔다거나, 아니면 또 교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대처를 하지 못해서 그것이 공부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또 걱정에, 우려에 빠지게 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큰아이를 키우다가 아주 커다란 위기에 빠져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와는 또 여러분들 많은 그 경우가 다르겠지만은 제가 이 위기를 극복을 했던 지난 날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림으로써 참고가 되시라고.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아이들은 예상치 못하게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근데 제 사례가 꼭 이렇게 똑같은 사례는 아닐 거예요. 아주 드문 사례지만은 어떤 그 대처하는 그 상황 판단, 그리고 위기를 극복했을 때 어떻게 과감하게 돌파를 해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아이를 자퇴시키고 나올 때요, 들리는 소문에 그냥 나가는 아이 뒤에다가 여태까지 이 학교를 자퇴해서 나가서 성공한 애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학교니까, 그런 학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고 또 나와서 자퇴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서울에 연고대 이상 간 사례가 우리 아이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그렇게 구천을 헤매다가 결국은 빙글빙글 돌아서 어떠한 데를 갔는지요. 불행한 사례들만 제 정보망에 이렇게 접수가 되고 그랬을 때마다 섬찟섬찟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과감하게 자퇴를 시켜서 나왔죠. 그 과감하게 자퇴를 시킬 수 있는 그 용기는 뭐냐? 결국은 그런 학교에 보낸 것이 저였고요. 제가 제 힘으로 보냈고, 또 데리고 나와서 결국 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 뒤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 자퇴했어요, 자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자퇴시키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황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사연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학교에서 버티고 다음 길을 모색해 보세요, 이런 조언을 드렸거든요. 인생은 깁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을 이렇게 하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했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를 자퇴를 시키고 집에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지도하는데요, 저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돌봐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일단 그 병으로 치면은 얘는 중환자였어요. 물론 그 기숙학교에 그
맹점이 있죠. 밤 주야가 바뀌어가지고 낮에는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졸음이 조는 거예요. 계속 제가 몽둥이를 들고 앞에 앉아 있어도 졸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중환자다. 이 아이를 살려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뭐 어디 학원도 아니고 무슨 어떤 이런 아이를 따로 지도해줄 그런 데 마땅한 데 있지도 않고요. 나밖에 없다 생각해서 제가 짧은 기간 1년이든 2년이든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나눠주자.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은 아이는 그 공부하는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더 이상 수렁으로 빠지지 않게 내가 건져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나와서 제 인생을 나눠준다는 기분으로 아이를 케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그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좀 안타깝기도 해서 마트에 그 부식을 사러 갈 때 아이를 데려갔어요. 바람도 쐬줄 겸. 그래서 전 또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지하에서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아이가 사라졌어요. 이리저리 찾아도 그 마트 지하에서 그 넓은 데서 소리 질러서 아이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요. 또 방송을 할 수도 없고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 30분을 헤매다가 보니까 어느 진열대 한 후미진 구석에서 애가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는 것을 쭈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여기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까 애가 아주 얼굴색이 안 좋은 표정으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저쪽에 다니다 보니까 학교 친구가 눈에 띄어서 저도 모르게 이쪽으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마트에서 한 구석에 숨어서 바깥 동정을 살피고 그것도 내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얼굴을 쳐박고 있느냐.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이를 데리고 말없이 데리고 집에까지 오고요. 그때 제가 모든 하는 일을 다 팽개치고 확실히 정리를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원주에서 떠나서 강릉으로 갔어요. 강릉에서 조그마한 건물 한 30평 되는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그리고 오피스 조그만 숙소도 하나 없고요. 아이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래서 공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밖에 나가도 이런 충격을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장소라고 골라서 그나마 그곳에는 저희 형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둘째 형, 셋째 형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거기 몰래 그래도 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위안을 얻고자 내가 왔다고는 얘기는 못하고요. 그곳에서 아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이 알게 되고 동생 둘째 형, 셋째 형 다 알게 되니까요. 제가 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된 생활을 그곳에서 하니까 그래도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공부시키는 공간 한쪽을 아이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한쪽을 공간을 내서
과학 학원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형 아들, 셋째 형 딸 다 중3이었어요. 같이 그 애를 따라온 또 다른 몇 명을 이렇게 같이 그 과학 학원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었으면은 그냥 제 아이만 붙잡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아이를 살려내기는 살려내야 되겠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치가 않으니까 또 그곳에서 과학학원을 하게 되고요. 그랬는데요. 아이들이 가르쳐 주니까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2002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8월, 7월인가 아마 그때쯤 되었을 때 그 쉽게 말하면 아폴로 눈병 이렇게 해가지고 결막염이 한번 돌았어요. 그런데 그 제가 그 저 혼자 우리 아이만 데리고 했으면 그렇게 이렇게 전염이 되지 않았겠지만은 거기 오는 애들이 걸려서 온 게 또 저한테 옮겨 왔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눈알이 뻘개지고 눈물 제가 막 흘리니까 거기 학원에 왔던 아이들은 그냥 다들 뭐 내가 안심해라 괜찮다 접촉만 없으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무슨 큰 나병 환자를 본 것 같이 저를 큰일 났다 하고 학원 못 다니겠다고 도망간 애가 작은 애 아들 셋째 형 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쨌거나 뭐 일가 친척 애들이 남아있고 다른 애들이 도망을 가야지 학원을 그만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뭔가가 동생이 와서 하니까 뭐 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학원을 보낸다 이런 마음이 아마 속에 있었는지 그랬는데 제가 눈병에 걸리니까 그 구실로 탈출을 했는지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그래 그래 눈병 옮으면 큰일 나지 공부하는 중3인데 걔네도 입시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비평준화 시절에. 그래서 제가 두 말 않고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치자. 그리고 이제 떠나와 그렇게 이제 끝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애는 이제 서울대 보내고 제가 원주로 왔는데 그 끝까지 남았던 그 한 명의 학생 부모가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랬더니까 겨울에 선생님 이 강릉에 그 내려오실 기회가 없나요? 그래서 제가 강릉에 갈 일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저희가 올라올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또 바람도 쐴 겸 그러면 강릉에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더니까 몇 명 애들을 모아놓고 저에게 좀 코치를 해달라고 고등학교 가서 해서 할 거를 코치를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저는 이제 오라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저녁 식사 대접 받는 정도에 가서 이제부터 해야 될 거를 쭉 설계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한테 배웠던 그 중3 박모라는 아이는 적어도 저하고 6개월은 이제 과학을 하고 옆에서 형이 저희 아들이 공부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서울대 간 부모가 해주니까 따라가서 뭐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이러고 그냥 무료로 가니까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해주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쭉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애가 대학교 서울대 공대인가 아마 거기 수학건지 공대인지 들어갔다고 제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때 그제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 고등학교 내내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잘 따라왔고요. 또 그 집안도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교육열 하나만큼은 아주 남 못지않게 부모가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는 부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어떻다 하는 거를 이제 저를 통해서 그나마 알게 되었고, 그렇게 시켰더니 서울대를 가더라.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위기에 한 번씩은 온다. 왔을 때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또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보자 해서 좀 더 나아지겠지. 하지만은 대부분이 그게 나아지는 게 그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 낮고 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가지고는 달라지는 게 없더라.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아이의 공부에 위기가 처해왔을 때는 부모가 뛰어들어서 좀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겠지만은 양보하시고 좀 포기하시고, 자라는 아이들은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이 없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저도 막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뛰쳐나갈 그런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요, 그냥 뭐 어디서 듣거나 그래서 남을 흉내내거나 그러려고 그렇게 그런 식의 방식을 택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때는 그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시골에 있다 보니까 어느 게 좋은 학교인지 몰랐어요. 저희 강원도만 해도요. 저희가 고등학교 갈 시절은 강원도 내 춘천고등학교였어요. 춘천고등학교는 서울대학교에 보통 15명 정도 갔습니다. 제가 갈 때. 그래서 거기가 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76점인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아래 뭐 고성군 아니면 뭐 양양군 이런데 중학교 아이들이 충고에 합격했다 이러면은 축하해주러 뭐 군수님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보겠다고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도 제가 결정을 했고요. 그 가방 하나 딱 들고 그 8시간 동안 금강운수란 버스를 타고 멀미하면서 졸면서 뭐 창가에 머리도 부닥치면서 마장동까지 8시간 타고 가서 그래서 서울 가서 재수를 하는데요. 그게 6월 달이었어요. 남들은 12월 달부터 다 재수를 하거나 1월 달에 재수를 하거나 이러는데요. 6월 달에. 그리고도 서울 가서 적응하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그리고도 사실 뭐 제가 어느 학교 이렇게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를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그 당시만 해도 200점 만점에 경기고등학교가 196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 1점 미치고요. 경북고등학교 1점 미칩니다. 그러면 뭐 적게 잡아서 195점이라 그래도 강원도의 명문이는 춘천고등학교하고 20점 차이 납니다. 이거는 한 과목에 2개씩 더 틀리고도 들어가는 학교죠. 그죠? 제가 그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쪽 사정은 또 그렇게 했지만요. 그 학교에서도 서울대를 많이 가는 강원도의 그래도 최고 명문 학교였거든요. 공부도 잘 시켰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일단 입학할 때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워했던 것이
내가 공부를 할 때 저도 사부작 거리는 거 좋아했고 그 열공을 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늘 이 나이가 되도록 후회스러운 게요. 저도 누군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좀 제대로 붙잡아만 줬으면은 충분히 최고의 고등학교에 도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또 거기에 도전할 만한 용기도 있었을 텐데 그건 하늘 높은 고등학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입시 시험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 진짜 거기도 가능하구나 하는 게 이제 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제발 한 달만 더 있었으면 하고 또 하는데요. 6월 달에 서울 올라와서 한 달 날리고요. 제일 더울 때요. 그 서울 시내 학원까지 가려면 일단 종로를 지나서 뭐 광화문이나 종로통에 있었죠. 그런데 그쪽에 더워서 이렇게 가면은요. 그때는 이렇게 서울 우유 유리병으로 된 거, 이렇게 뚜껑이 종이로 되어 있죠. 그걸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맛있거든요. 그 더위에도요. 그런데 그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게 누군가 나를 붙잡아서 과감하게 좀 양보를 하셔서 날 붙잡아 줬으면은 진짜 빛나게 한번 좋은 학교를 가볼 수 있었는데 이게 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과감하게 남들이 보면 저거 미친 짓이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서울에 유명한 학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쪽에 가서 공부를 시키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아픈 경험이,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내 아이를 붙잡고 공부에 뛰어드는 그런 용기를 주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끝장을 봤죠. 물론 우리 저희 잘 키우자 TV를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아이의 교육을 신경을 써가지고 저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많은 비용도 들여가지고 아이에게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처음에 그 정보가 부족했고요. 여러분들도 하는 게 아마 가끔 이 길이 옳은 것인가, 또 저한테 또 이렇게 조언까지 듣고 가셔도 그 말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공부예요. 자, 어떤 시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가지 않는 길, 두 갈래 길. 당연히 이쪽 길로 가게 되면 이쪽 길로 가지 못합니다. 이쪽 길로. 그렇지만은 그 판단의 기준은 공부에 있거든요. 공부의 효율성,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몇 시간이나 더 할 수 있는가, 그것만 기준으로 이렇게 딱 보고 했을 때 올바른 길은 부모가 옆에서 붙잡아주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그리고 공부에 올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이라는 수능 출제 범위, 자,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이렇게 딱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의 수능 출제 범위 안에 이거 교과과정, 이걸 가지고 치르는 거거든요. 그 서울대나 의대 가는 애들이 다른 문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시험 문제 다르고 연고대 문제 다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시험 문제를 다뤄요. 똑같은, 거기서 서열이 매겨지잖아요. 자, 눈치채셨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과 과정, 그 안에서 출제가 된답니다. 그것 외에는 만점으로 가는 끈기,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꼼꼼함, 이거는요 학원에서 배우는 영역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데 있나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가 얼핏 떠올랐는데요. 제가 강릉 가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국어에서
그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데 뛰쳐나갔던 우리 조카 두 분, 어느 학교를 갔느냐. 자, 남자애는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안 가는 대학 갔어요. 여자애는 뭐 나중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희 형은 저희 이 유튜브를 안 볼 거예요, 못 볼 거예요, 몰라서. 그랬더니 빨리 이제 얘기하고 좀 세월이 지나면 이 영상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요. 전문학교 갔어요. 그 많은 돈을 들이고도. 그래서 그 둘 다 엄청난 사교육을 드렸거든요. 저는 사교육비 한 푼도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뭔가가 이게 잘못되고 있다, 점수상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이럴 때는요, 과감하게 바꿔주세요. 늦기 전에. 지나고 나면은 되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은 다시 할 수 없잖아요. 한번 망가지면은 물건은 다시 사면 돼요. 뜯어서 분해해서 고장난 데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시 조립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건은 깨지면 던져내고 다시 사면 돼요. 내 아이 잘못됐다고 던져내버리고 새로 났나요? 아니잖아요. 모두 다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끝까지 부모님은 아이가 대학 가서 자기 길을 스스로 걸어갈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케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 영상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요, 후회 없어요. 전 그냥 이렇게 보면요, 시험 보고 나서 눈물 찔찔 짜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니? 점수가 낮아서? 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울 일이 아니잖아. 그 명화에 보면 행복한 눈물, 너 그런 거 아니? 얼마나 행복하면 눈물을 흘리겠니? 그건 네가 만드는 거야. 그 명화 제목에 그런 거 있잖아, 행복한 눈물. 잘 들여다보면 정말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런 기분 느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실패하는 애들은 다 지가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벌리거든요. 지가. 지라는 건 저 강원도 사투리지만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뭘 눈물을 흘려요. 그런 애들은요, 발전이 없어요. 반성을 했으면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더라. 제가 이렇게 쭉 지켜온 결과요. 그런 애들 극히 드물게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이 더운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힘드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들 좀 참고 도도 닦으시고요. 더럽고 치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